짤자샘의 옛날 이야기.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치라는 말은 도리에 맞는 것이란 뜻입니다. 자신이 먼저 최선을 다하고 그에 걸맞는 대가를 바라는 것, 그것이 곧 이치에 맞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점을 생각해 보다가 잠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박이 열린다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늙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박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늙은 농부는 수박을 따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수박밭에서 수박을 따보았지만 그 해에는 수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다팔 만한 수박이 별로 없었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일한 만큼 수박이 잘 열리지 않아서 속이 상했습니다. 수박을 따던 농부가 머리를 들어보니 거기에는 도토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도토리 나무에는 도토리들이 가지마다 수천 개씩 달려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농부는 갑자기 불만이 생겼습니다. 농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무런 노력도 안 들인 저 나무에는 도토리들이 어찌 저렇게도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 걸까? 이 도토리 대신에 수박이 열리게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야.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웬 다람쥐 한 마리가 도토리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도토리 한 개를 땄습니다. 그런데 다람쥐는 도토리를 그만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토리는 나무에서 툭 떨어지면서 농부의 머리에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농부가 아파서 소리쳤습니다. 아이, 무슨 도토리가 다 떨어지고 그래? 이런, 아유, 아파라, 아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농부의 머릿속에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농부는 도토리에 맞아 아픈 이마를 문지르며 아, 그렇구나. 역시 하늘은 나보다 잘 알아. 만약에 내 생각대로 저 도토리 대신에 저 큰 수박이 나무에 달렸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 내 이마는 아마도 박살이 났을 거야. 농부는 그렇게 생각하며 도토리를 맞은 이마를 문지르고 그저 껄껄껄 웃었습니다. 그 뒤로 농부는 다시 밭으로 돌아가 수박을 열심히 수확하였고 열심히 다시 수확을 하다 보니 꽤 많은 수박을 딸 수 있었습니다. 농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괜한 허망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허허허허허. 농부는 도토리 덕분에 그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더 열심히 수박 농사를 지은 농부는 마을 최고의
수박 농사꾼이 되었답니다. 호랑이와 떡두꺼비. 옛날에 떡을 너무나 좋아하는 한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떡 냄새가 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호랑이였죠. 하루는 며칠 동안 떡을 먹지 못한 호랑이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떡을 원 없이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아, 그래. 소문에 떡두꺼비라고 불리는 두꺼비가 있다는데 그 떡두꺼비에게 떡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 호랑이가 소문을 들은 떡두꺼비는 호랑이 못지않게 떡을 좋아했습니다. 호랑이는 떡두꺼비를 찾아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랫마을에 다 와가자 두꺼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떡두꺼비가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이놈, 네가 떡두꺼비냐? 네가 떡이 아주 많다며? 호랑이가 묻자 떡두꺼비는 하품하며 일어나더니 호랑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는데? 맛있는 떡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먹을 테냐? 그 소리를 들은 호랑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지, 아주 좋아. 떡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두꺼비로군. 안 그래도 배가 고팠는데 잘 됐구나. 그렇게 호랑이와 떡두꺼비는 함께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와 떡두꺼비는 떡시루 안에 쌀가루를 넣고 장작불을 지펴 잘 쪘습니다. 그러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아주 맛있는 떡 냄새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를 맡고는 호랑이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맛있는 떡을 저놈과 나눠 먹어야 한다니. 호랑이는 머리를 썼습니다. 떡두꺼봐, 나랑 내기하자. 뭔데? 떡시루를 들고 산 꼭대기까지 간 다음에 산 아래로 굴리는 거야. 굴러가는 떡시루를 먼저 잡는 쪽이 혼자 떡을 다 먹는 거지. 떡두꺼비는 자신이 지릴 뻔해서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기껏 떡을 만들어줬더니 지가 혼자 다 먹을 생각이구나. 떡두꺼비는 호랑이의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떡두꺼비에게도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기하자.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떡두꺼비가 내기를 수락하자 호랑이는 신이 났습니다. 둘은 떡시루를 들고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이 이 많은 떡을 다 먹을 생각에 속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한다. 하나, 둘, 셋 굴려! 둘은 힘껏 떡시루를 밀었습니다. 떡시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비탈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떡두꺼비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떡시루를 쫓아갔습니다. 떡시루는 아래를 향해 떼굴떼굴, 호랑이도 떡을 따라 떼굴떼굴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안에 든 떡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떡두꺼비는 그 모습을 내려보곤 웃었습니다. 저런 멍청한 호랑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제 슬슬 내려가면서 떡 좀 먹어볼까? 두꺼비는 내려가면서 떡들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떡시루가 대굴대굴 굴러 결국 그 안에 떡들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산 밑에까지 떡시루와 대굴대굴 굴러내려온 호랑이는 텅 빈 떡시루 안을 확인하고 실망하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괜히 욕심을 내었다가 떡을 못 먹게 되었구나. 만약 호랑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이좋게 두꺼비와 나누어 먹었으면 맛있는 떡을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결국에는 떡을 한 개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에 싼 당나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내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 아이는 조금 어수룩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할 만큼 잘 들었습니다. 동네의 아이들은 그런 아이를 바보라고 부르며 놀려댔습니다. 바보는 동네 아이들이 놀려대도 늘 헤헤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바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었습니다. 바보는 비록 머리는 나빴지만 일도 무척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보를 일을 시켜놓으면 잘은 못해도 열심히 한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바보는 하루 종일 힘들여 일을 해주고 나서 돈 몇 푼을 받았습니다. 바보는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잊어버릴까 무서워 돈을 쥔 손을 꼭 놓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다가 목이 말랐던 바보는 동네 우물가에 갔습니다. 물만 마시고 어서 집으로 가야겠다. 바보는 물을 마신 뒤에 출발했는데 그만 돈을 우물가에 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기껏 열심히 일을 해놓고 집에는 빈손으로 털레털레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애당초 돈을 손에 쥐고 오는 것이 잘못이지.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어머니,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물건을 가져올 때는 꼭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져오겠습니다. 바보는 꼭 다짐하였습니다. 다음 날 바보는 또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더니 주인 집에서 품삯을 주는데 이번에는 돈을 안 주고 강아지를 한 마리 주었습니다. 어휴, 이 강아지를 어떻게 가지고 간담? 아하, 어머니가 호주머니에 넣으라셨지? 바보는 강아지를 호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강아지가 그 좁은 호주머니에 안 들어가려고 깨갱깨갱 발버둥을 치는 것을 겨우 달래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보는 집으로 향했는데 집에 다 와갈 무렵에 결국 답답했던 강아지가 그만 호주머니에 실밥을 뜯고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바보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털레털레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휴, 이 녀석아.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어오는 바보가 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리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럴 때는 강아지를 새끼줄로 목을 잘 묶어서 데려와야지. 그러자 바보가 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꼭 새끼줄로 모가지를 묶어서 잘 끌고 오겠습니다. 바보는 또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바보는 또다시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주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일하던지 쉬는 시간도 모르고 끊임없이 일하는 바보를 주인들은 칭찬했습니다. 그 대가로 집주인이 품삯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귀한 생선 한 마리였습니다. 이 생선은 또 어떻게 들고 간담? 아, 맞다. 어머니가 새끼줄로 목을 묶어서 잘 끌고 오라셨지? 바보는 생선을 새끼줄로 묶어서 바닥에 질질 끌고 갔습니다. 바보는 생선을 잃어버릴까봐 어디 들르거나 쉬지도 않고 곧장 집으로 뛰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품삯으로 귀한 생선을 가져왔어요. 이거 아니, 생선이... 그제서야 바보가 생선을 돌아보니 생선 살점은 다 떨어져 버렸고 생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휴, 생선을 이렇게 가져오는 바보가 어디 있니? 이런 건 종이에 잘 싸서 새끼줄로 묶어 매고 가져왔어야지. 어머니가 또다시 아이를 나무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꼭 종이에 싸서 어깨에 잘 메고 오겠습니다. 아이는 또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또 바보는 건넌 마을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기특하다. 네, 우리 집 당나귀를 한 마리 주겠다. 하루 종일 일한 아이에게 주인집에서는 품삯으로 당나귀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커다란 당나귀를 턱 받고 보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가지고 간담? 맞아. 어머니가 종이로 잘 싼 다음에 새끼줄로 단단히 묶어서 어깨에 메고 오라고 하셨지. 아이는 어제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종이에 싼 후에 새끼줄을 칭칭 감고서 당나귀를 어깨에 휙 둘러매고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보통 무게가 아니니 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바보는 당나귀 배 밑에 들어가서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라의 높은 벼슬에 있는 정승의 딸이 병에 걸려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는 의원에게 갔다가 가마에 실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고 정승 부부는 그런 딸을 무척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아픈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죠. 정승의 딸이 가마를 타고 가다가 이 바보가 종이에 당나귀를 싸서 메고 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우스웠습니다. 아니, 저 아이는 왜 당나귀를 저러고 가는 거야? 호호호, 하하하하. 그 모양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정승의 딸은 배를 잡고 깔깔깔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목에 걸렸던 생선 가시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것이었구나. 자신의 딸이 낳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정승은 딸아이를 웃겨준 바보를 불러왔습니다. 아니, 자네 덕분에 내 딸이 병이 나을 수 있었네. 정말 고맙군. 그런데 자네는 왜 그런 꼴로 있었던 겐가? 그러자 바보가 있었던 일을
정승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승은 감탄했습니다. 비록 어리숙하지만 너의 그 효심만큼은 아주 뛰어나구나. 부모가 하는 말을 어찌 그리 잘 따르고 지킬 수 있단 말이냐. 그 점은 모두가 본받을 만하구나. 그렇게 정승은 딸을 구해준 감사의 표시와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효심을 칭찬하는 의미로 바보에게 많은 상금을 내렸습니다. 아이는 그 상금과 당나귀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기쁘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듣고 그런 바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었는데 자꾸 혼내기만 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제가 더 잘할게요. 그리고 그 뒤로 그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바보를 아주 칭찬하였고 더 이상 동네 아이들도 바보를 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바보는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옛날 어느 넓은 강 옆에 있는 풀숲 속에는 혼자가 된 한 여자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가의 동물들은 그런 여자아이를 자신들의 아이처럼 살뜰히 돌봐주었습니다. 배가 고플 땐 먹이를 가져다 주고 날이 추울 땐 따뜻하게 품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강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오늘 만난 아이라고 오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루는 한 할머니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아, 너의 어머니 아버지는 저 원천강 건너편 부모궁에 살고 계시단다. 아니, 정말인가요? 저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오늘이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떠나는 날 오늘이를 그동안 키우고 돌봐준 동물들이 오늘이를 배웅했습니다. 오늘아, 조심해서 다녀오렴. 그래, 꼭 돌아와야 해. 우리도 네가 너무 보고 싶을 거라고. 알겠어. 걱정하지 마. 부모님을 뵙고 조금만 있다가 다시 돌아올게. 이곳은 내 집이고 너희도 내 가족이니까. 동물들과 오늘이는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럼 안녕. 인사를 마친 오늘이는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이는 부모궁을 찾아 북쪽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부모궁이 나오지 않자 오늘이는 근처에 있던 총각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꼬마야. 뭐가 궁금하니? 원천강 부모궁은 어디로 가면 나오나요? 부모궁을 찾는 게로구나. 부모궁은 여기서 동쪽으로 가서 젖은 모래 땅을 지나면 아주 맑은 호수가 나온단다. 그 호수에 가면 길을 가르쳐줄 연꽃이 있을 것이다. 아저씨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오늘이는 동쪽으로 계속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모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 땅은 물에 잔뜩 젖어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질퍽질퍽 모래에 발이 빠졌습니다. 오늘이는
걷는 게 너무 힘들었죠. 어쩌지? 너무 느리고 힘들어. 이대로는 부모궁에 갈 수 없을 거야. 뭔가 좋은 수가 없을까? 오늘이는 곰곰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근처에 널찍한 나무 판자가 보였습니다. 옳지, 저걸 타고 가자. 오늘이는 나무 판자를 가져와서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힘차게 젖은 모래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나무 판자가 젖은 모래에 미끄러지듯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신난다. 물 위를 가는 배처럼 정말 빠른걸? 그렇게 오늘이는 젖은 모래땅을 지나서 호수에 도착해 연꽃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만났군요, 연꽃님. 커다란 연꽃님. 오늘이가 연꽃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니, 꼬마야? 여기서 원천강 부무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연꽃이 인자한 목소리를 내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검은 모래땅을 지나 바다에 가면 길을 알려줄 이무기가 있을 거야. 그 이무기에게 물어보렴. 고맙습니다. 연꽃과 헤어진 오늘이는 다시 또 북쪽으로 끊임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검은 모래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래가 너무 거칠고 깊어서 걸을 때마다 발이 모래 속으로 푹푹 빠져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허리까지 몸이 빠져들어가서 큰일 날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여기도 그냥 가서는 부모궁에 갈 수 없겠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오늘이는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오늘이는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박수를 짝 하고 쳤습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나무의 나무 껍질을 널찍하게 뜯어서 나무 넝쿨로 발에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커다란 신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걸으니 모래에 발이 더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난다. 이제 갈 수 있어. 오늘이는 절퍽절퍽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가다 보니 아주 탐스러운 매실이 잔뜩 달려있는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야, 달콤한 매실이다. 오늘이는 그 매실을 잔뜩 따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도 잔뜩 챙겼습니다. 매실을 먹고 힘이 난 오늘이는 열심히 모래밭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푸른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이가 바다 앞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무기님, 이무기님, 도와주세요. 오늘이가 소리치자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일더니 아주 큰 이무기 한 마리가 바닷속에서 머리를 들고 오늘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꼬마야, 나를 왜 불렀니? 이무기님, 이무기님, 커다란 이무기님, 원창강 부모궁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부모궁을 찾는구나. 여기서 저기 버려진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야 한단다. 그리고 나서 복숭아 나무 언덕에 있는 정자로 가면 그곳에 부모궁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게다. 고맙습니다, 이무기님. 이건 선물이에요.
정말 맛있는 매실이랍니다. 아니, 이건 검은 모래밭에 매실이 아니냐. 세상에, 정말 먹고 싶었던 건데 고맙다. 이무기는 오늘이에게 매실을 받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는 빨리 가봐야 하니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이무기와 헤어진 오늘이는 근처에 있던 버려진 배를 타고 바다를 열심히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는 동안 거친 파도가 오늘이의 앞을 막았습니다. 작은 배가 견디기에는 파도가 너무 컸습니다. 이럴 수가, 이러다가 배가 뒤집혀 버리겠어. 어떡해. 오늘이는 이번에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지만 배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런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쳤던 파도보다 훨씬 큰 파도가 오늘이를 덮쳐왔습니다. 안 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늘이의 배가 하늘로 슝 하고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파도 위를 훌쩍 넘어서 바다로 내려와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오늘이가 영문을 모르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오늘 파도가 너무 세서 혼자 힘으로는 바다를 건너가기 힘들 거야. 배 밑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이가 배 밑을 보니 아까 그 이무기가 배를 머리에 얹어서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무기님, 저를 구해주셨군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아까 네가 준 매실이 너무 맛이 있었다고. 그 매실은 내가 평생 먹어보고 싶었던 거야. 자, 벌써 도착했단다. 저 언덕에 있는 복숭아 나무를 찾아보렴. 그리고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단다. 네, 알겠어요, 이무기님. 고맙습니다. 오늘이는 이무기와 헤어지고 복숭아 나무를 찾아 언덕을 올랐습니다. 정말로 아주 탐스럽게 복숭아가 열린 나무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맛있게 생긴 복숭아다. 오늘이는 복숭아를 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무기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딱 한 개만 먹어볼까? 오늘이는 복숭아를 따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니야, 이무기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겠지. 오늘이는 손을 거두고 먹고 싶은 것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 복숭아 나무 근처에 있는 정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뜨개질을 하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 꼬마야, 무슨 일이니? 부모궁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부모궁 말이구나. 저기 구름이 아주 많은 바위산을 넘어서 보이는 숲속에 커다란 우물을 찾아가면 길을 알려줄 선녀가 물을 기르고 있을 게다. 그 선녀에게 부모궁에 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보렴.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오늘이는 아주머니의 말대로 구름이 잔뜩 낀 바위산을 넘어 숲속으로 들어가서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선녀님이 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선녀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 꼬마야, 무슨 일이니?
부모궁은 어떻게 가나요? 그러자 선녀가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모궁은 옥황궁으로 가는 길에 있단다.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니 내가 데려다 주마. 정말요? 고마워요, 선녀님. 오늘이는 선녀와 함께 부모궁으로 날아갔습니다. 신나게 하늘을 날아서 오늘이와 선녀님은 커다란 궁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부모궁이란다. 선녀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녀님. 오늘이가 정중히 배꼽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래, 꼬마야. 조심하거라. 나는 이만 가볼게. 네, 안녕히 가세요. 선녀님과 헤어진 오늘이는 부모궁의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궁 입구에는 성을 지키는 커다란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왠지 궁문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문지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문지기님, 부모궁 안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오늘이가 왔다고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문지기가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글쎄, 그것이 나는 문을 지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오늘이가 애원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문지기에게 조르고 있는 오늘이를 본 궁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야, 하나 물어보자. 혹시 여기로 오는 길에 복숭아 나무를 보았겠지? 네, 보았어요. 아주 탐스럽고 맛있게 생긴 복숭아였어요. 그렇구나. 그럼 그 복숭아를 따서 먹었니? 안 먹었니? 그러자 오늘이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먹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구나, 아이야. 그 복숭아는 이 부모궁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관문이었단다. 만약 그 복숭아를 함부로 따서 먹었다면 여기에 들어올 수 없게 되지. 자, 어서 이리 들어오렴. 문지기님, 아이를 들여보내주세요. 문지기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문 앞을 비켜주었습니다. 휴, 하마터면 먹을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이는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이를 말에 태워서 부모궁의 깊은 곳까지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이는 그곳에서 부모궁 안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딸 너무 보고 싶었다. 혼자 둬서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도요. 그래, 우리 딸. 이제부터 여기서 우리와 함께 지내자. 오늘이는 부모궁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계절을 지냈습니다. 부모궁의 네 방향은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어서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서 오늘이는 부모님과 행복하게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꿈 같은 날이 후딱 지나가고 이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이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과 함께 계속 평생 살고 싶지만 저 숲속에는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 제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만 저의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오늘이의 부모님은 오늘이를 말렸습니다.
아가,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평생 여기서 편히 살자꾸나. 하지만 오늘이는 이미 결심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또 찾아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우리 오늘이가 이제 다 컸구나. 부모님은 오늘이를 눈물을 흘리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오늘이는 씩씩하게 왔던 길을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부모궁 앞에 아주 커다랗고 멋진 용이 한 마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아, 집으로 돌아간다며? 소식 들었다. 내가 안전하게 데려다 주마. 아니, 누구세요? 오늘이는 그 용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야, 오늘이 너가 매실을 나눠주었던 그 이묵이다. 오늘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묵이님, 어떻게 이렇게 멋진 용이 되었나요? 그게 사실은 내가 몇백 년간 용이 돼보려고 혼자서 바닷속에서 수련을 했었는데 잘 안 되었었거든. 그런데 오늘이 너를 만나고 네가 바다 건너는 걸 도와준 뒤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참 뿌듯하고 좋은 일이란 걸 알았단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동물, 저 동물 도와주면서 살았는데 옥황상제님이 그걸 보시더니 나에게 여의주를 주시지 뭐냐. 그 여의주를 입에 물고 이렇게 멋진 용이 되었지. 어때? 나 멋지지? 세상에, 정말 멋져요. 잘 되었어요. 오늘이는 박수를 치며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용이 된 건 다 내 덕분이다. 고맙구나, 오늘아. 뭘요? 다 이무기님, 아니, 용님이 잘한 덕분이죠. 하하하, 그래, 어서 가자꾸나. 용은 껄껄 웃으며 오늘이를 머리 위에 태우더니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재밌어요. 용을 탄 오늘이는 신나게 구름을 헤치며 날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원래 살던 강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벌써 도착이라고요? 아니, 이거 조금 아쉬운데요? 재밌었는데, 히히. 오늘이는 살짝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재밌었니? 하하하. 오늘아, 다음에 부모궁에 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를 부르렴. 앞으로 그곳으로 갈 때는 항상 내가 태워다 주마. 정말이에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용님. 그럼 안녕. 그래, 또 보자. 용은 다시 멋지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오늘이는 용과 헤어지고 원래 살던 강가 근처로 달렸습니다. 멀리서 그런 오늘이를 본 동물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아, 오늘이다. 얘들아, 오늘이가 돌아왔어. 동물 친구들이 그런 오늘이를 반갑게 반겨주었습니다. 얘들아, 보고 싶었어. 그렇게 오늘이는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 동물 친구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는 용을 불러서 부모궁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오늘이는 나중에는 하늘나라 옥황궁에 올라가게 되어 아름다운 선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엉이를 잡은 청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이 부잣집 사람들은 나쁜 짓도 안 하고 가진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잘 베풀 줄도 아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부잣집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부잣집 뒷마당에는 아주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부엉이가 날아와서는 울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그 부엉이가 날아와서 울면 꼭 그 집 식구 중 한 명이 죽어나갔다는 것이죠. 이러다간 식구들이 모조리 죽겠어. 부자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는 마을 곳곳에 방을 붙여 알렸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매일 울어대는 부엉이를 잡아주는 사람에게는 내 외동딸과 혼인을 하도록 해주고 나의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부자는 어차피 이리 두면 가족들이 모두 죽을 테고 자신도 죽을 테니 만약 부엉이를 잡아준다면 외동딸과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부엉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하였습니다. 모두들 활을 들고 와서 화살을 쏘아댔는데 그 부엉이가 어찌나 날래던지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벽에 붙은 글을 보게 되었어요. 부엉이를 잡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 젊은이는 활을 한 번도 쏘아보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활을 쏘아 부엉이를 잡으려고 할 때 젊은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날랜 부엉이를 잡을 수 있을까? 젊은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젊은이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대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게 부엉이를 잡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동안 도전하는 청년들이 없어서 실망하고 있던 대감은 기뻐하며 젊은이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활을 가져오지 않고 빈손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활도 없으면서 대체 어떻게 부엉이를 잡는단 말인가? 그러자 젊은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부엉이를 잡는 것은 활조차도 필요하지 않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어디 한번 보여주게나. 제발 꼭 잡아주게. 믿어보시죠. 대감은 젊은이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는 밤까지 대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밤, 젊은이는 나무에 살금살금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서 한참을 가만히 기다리자 저 멀리서 부엉이가 나무를 향해 날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젊은이는 부엉이가 나무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부엉이가 나무에 앉자마자 그 다리를 꼭 잡았습니다. 부엉이는 꼼짝없이 젊은이에게 잡히게 되었지요. 젊은이는 나무에서 내려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엉이를 잡았습니다. 대감은 후다닥 뛰어나와 젊은이의 손에 잡혀있는 부엉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정말 활도 없이 부엉이를 잡다니. 고맙네. 고마워. 자네 정말 대단하구만. 수많은 청년들이 못한 일을 해내다니. 자, 자네는 오늘부터 내 사위일세.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대감은 훤칠하고 지혜로운 사윗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외동딸 또한 옆에서 그런 젊은이를 지켜보며 얼굴을 붉히고 좋아했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활을 쏘아 부엉이를 잡으려 했을 때 활을 쏘지 못하는 젊은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 직접 부엉이를 잡을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부엉이 잡기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부잣집 외동딸과 혼인을 한 젊은이는 훗날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부잣집을 더 큰 부잣집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 아주 오래전 옛날 제주도에는 설문대할망이라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특이하게도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찌나 크던지 한라산 꼭대기에 앉아서 다리를 뻗으면 한쪽 발은 북쪽 바다에, 다른 한쪽 발은 남쪽 바다에 닿았습니다. 할머니는 물장구 치는 것을 아주 좋아했는데 그렇게 크고 긴 두 다리로 물장구를 치면 태풍이 분 것처럼 물이 아주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한라산 꼭대기에 앉아서 물장구를 치던 할머니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꼭대기가 뾰족해서 앉기에 좀 불편한데 이걸 치워버려야겠구만. 할머니는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들을 번쩍 들어서 바다로 휙휙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한데. 그래, 이 흙도 좀 걷어내자. 할머니는 손으로 흙을 벅벅 긁어내어 치마에 주워 담았습니다. 긁어모은 흙으로 산 아래 여기저기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없던 산과 섬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은 새로 생긴 산과 섬들을 바라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좀 앉기가 편하구만. 할머니는 그렇게 편하게 한라산 꼭대기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움푹한 한라산 꼭대기에는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자 하얀 사슴들이 그 물가로 놀러 나왔습니다. 사슴 그림자들이 물에 어려서 물속이 마치 사슴들이 사는 집 같았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그 사슴들이 오줌을 누는 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사슴이 오줌을 누는 걸 보니 나도 오줌이 마렵네. 할머니는 산꼭대기에 쪼그려 앉아서 쏴 하고 오줌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오줌이 산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홍수다! 홍수! 어서 피해! 아니, 저렇게 해가 떠 있는데 이게 웬 홍수야? 이게 무슨 냄새야? 으악! 사람들은 마구 쏟아지는 오줌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쳤습니다. 어허, 시원하다. 하지만 할머니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할머니는 이번에는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다 좋은데 이제는 배가 고프네. 하지만 이 섬에는 먹을 게 항상 부족해서 안 되겠어. 아무래도 육지에 가서 먹을 걸 좀 가져와야겠구나. 이왕 육지에 오랜만에 나가는 거 예쁜 옷을 입어야 하는데. 할머니는 몸에 맞는 예쁜 명주 옷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섬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큰 소리로 섬 사람들을 부르자 섬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부르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육지까지 가는 다리를 놓아달라고 했었지? 할머니가 가만히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드디어 다리를 놓아주시게요?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리를 놓아줄 테니 대신에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부탁이 뭔데요? 나에게 명주옷 한 벌만 지어주면 내가 돌을 옮겨서 다리를 만들어주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사람들은 할머니의 명주옷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옷을 지으려면 아주 많은 명주실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섬에 있는 명주실을 다 모았는데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걸로는 할머니 소매밖에 못 만들겠어요. 도저히 지금 있는 명주로는 할머니의 옷을 다 만들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표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누에를 열심히 쳐서 내년에는 꼭 저 할망의 옷을 만듭시다. 그렇게 섬 사람들은 1년 동안 다시 열심히 누에를 쳤습니다. 다리가 완성되면 우리도 이제 쉽게 육지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섬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누에를 쳤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섬 사람들은 열심히 모은 명주실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어쩌면 좋아? 아주 조금 부족하네. 딱 한 필만 더 있으면 될 텐데. 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덜 만들어진 옷을 할머니에게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딱 한 필이 모자라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힘껏 만들었으니까 이걸 입으시고 우리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안 돼. 멋진 명주 옷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잖아. 이렇게 만들다만 옷을 입고 육지에 갈 수는 없다고. 할머니는 마음이 상해서 벌컥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이 내 부탁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으니 나도 다리를 놓아주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아니, 할머니,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제발 좀 다리를 놔주세요. 섬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섬 사람들이 아무리 부탁을 해도 할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젊은 대할망은 다시 한라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답니다.